이 돈이면 끝낼 수 있어요. 잊어줘요. 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뭐 아는데요. 알아요. 당신 가족이 당신을 없애려 했다는 것. 결혼 못한 여자라서 만만하게 봤겠지요. 그날 산골에서 재벌 회장을 살려냈을 때 내가 그들의 판을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나는 40살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노처녀라고 부릅니다. 명절마다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왜 아직 혼자냐고, 왜 결혼을 안 했냐고. 그 질문이 쌓여 나를 산골로 밀어냈습니다.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민박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밥을 내고 이불을 개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면 마음도 조금은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헤드라이트가 꺼진 차를 발견했습니다. 엔진 소리는 끊어졌고 차 안에는 의식을 잃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그를 끌어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미약한 숨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내 집으로 옮겼습니다. 물로 입을 적시고 맥을 짚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의 지갑에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겁이 났습니다. 동시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지만 다시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모두 짧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연락 바랍니다. 그 말들에는 애정이 없었습니다. 의무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며칠 돌보았습니다. 회복될수록 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줄은. 사흘째 되는 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부부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첫마디는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시겠다고.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명령 같았습니다. 감사도 안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자신들의 문제를 정리하러 온 것이라고. 그날 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우연히 통화를 들었습니다. 문 너머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고로 실종 처리하면 된다고. 요양시설로 옮기고 절차를 밟으면 끝이라고. 상속은 우리가 정리하면 된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휴대전화를 켜고 녹음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못한 여자라고, 산골에서 민박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의 확신이 내 증거가 되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심장은 한참을 뛰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회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 아침이 되자 그들은 회장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원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누가 당신 말을 믿겠냐고 했습니다. 40 넘도록 혼자 사는 여자가 재벌가 일에 왜 끼어드느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미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길 바란 사람이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여기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 말이 내 등을 밀었습니다. 그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웃으며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민박을 크게 만들어주겠다고, 당신 인생을 바꿔주겠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표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집안인지 아느냐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나는 혼자였지만 진실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녹음은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도를 실행하려 했다는 흔적이라고. 나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협조하는 척 했습니다. 요양시설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문자 기록, 계약서 초안 모두를 확보했습니다. 산길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이 숨을 고르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셨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난다고. 지금부터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 순간 경찰과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가족 간의 일이라고. 그러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상속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요양시설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준비하던 서류들이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재벌가는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돈을 잃는 일이 아니라 진실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었다는 것을. 회장은 내 민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계산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졌을 때 그들이 슬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산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는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거대한 이름도 막대한 재산도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장은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요양시설에 강제로 보내졌던 노인들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 재벌가 명의로 운영되던 장학재단을 지역 아이들에게 개방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의 진실을 법 앞에 남길 것. 그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을 살린 것은 의료가 아니라 그대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라고.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산골에서 민박을 합니다. 아침마다 같은 일을 합니다. 창문을 열고 물을 끓이고 손님에게 따뜻한 밥을 내놓습니다.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노처녀라는 말은 약점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얕잡아 본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람을 숫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기록합니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가장 조용한 용기가 가장 큰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당신의 가치는 그 이름보다 큽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지켜내며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